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오늘은 예비고3을 위한 올해 수능 여정 미리 보기라는 주제로 입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이 이제 300일이 안 남았더라고요. 안 남았죠. 네,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듀동아 1월 18일 기사로 살펴봅니다. 11월 16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짜고요. 수능 날까지 시기별 입시 학습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학 진학이 목표라면 학생부 상황에 맞는 수시 준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능 준비가 필요한데요. 주요 대학은 수시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 모집 인원 60% 이상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정시로 정체 정원의 40%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이유겠죠. 자, 2월까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주력할 전형을 파악하고 수능 대비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대입 기본 일정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유리한 전형은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하고 연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내신과 수능 둘 다 강하다. 부럽습니다. 학생부 추천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모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신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신 대비 수능 성적이 좋다면 정시 수능 준비와 함께 논술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이렇게 시기를 세분화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방학 중에는 수능에 집중하되 선택 과목을 고르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좋지만요. 대학 및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과목도 있고 또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입주요 일정 쭉 한번 살펴보는 페이지입니다. 원서 접수부터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까지 이렇게 9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월부터 6월까지는 모의고사를 통한 취약점 보완과 철저한 내신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3월 23일 드디어 첫 학력평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상당히 무서운 날짜이기도 합니다. 내 실력 그리고 취약 과목을 파악하고 주력할 대입 전형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성적과 나의 학습 능력을 고려해서 목표 대학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때 목표 대학 수정을 하고요. 실질적인 학습 전략도 세우게 됩니다. 4월과 5월 중간고사 그리고 비교과에 몰입하는 시기인데요. 수업 시간 활용해서 최대한 내신을 대비하되 수능 기출문제 풀이까지 병행해서 수능 공부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월에 수능 모의평가가 있죠. 수능 출제 경향을 예고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자, 고3의 월별 모의고사 일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7, 8월 방학이지만 수시 지원 준비와 수능 학습 전략 재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고3 수험 생활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제일 열심히 하는 시기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1학기 때 쳤던 모의고사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또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9월에 시작되는 수시 지원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학의 면접이나 논술고사 같은 대학별 고사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 9월부터 수능까지는 수능 실전 적응력을 최대화하고 수능 시간표에 맞춘 생활이 필요합니다. 9월 6일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이후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전형에 맞는 학습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평, 9평 틀렸던 문제 분석해서 더 맞힐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요. 수시에 집중한다면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도록 수시와 수능 준비 비율 조절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시간에 맞게 모의고사 치르는 연습과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 고3이 이미 된 거죠. 그렇죠. 되고도 한참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촬영하는 날 이제 방송되기는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오늘 촬영하는 날이 294일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290일이 채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부터라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음력설 새로운 시작. 네. 새로운 시작이라고.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약간 고3들한테는 희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올해 고3들이 하여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소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적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3만 명 정도가 감소해서 실제로는 경쟁이 굉장히 좀 널널해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수시는 작년보다 유리한 건 확실히 맞고, 왜냐하면 수시는 주로 어쨌든 고3들이 하니까. 그래서 고3들 입장에서는 수능이 확실히 1, 2등급이 아니면은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어쨌든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약간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과 성향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수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정시는 사실은 올해 고3이 준 거하고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약간 증가하고 인원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정시 전체 모집 인원 대비로 보면은 역시 이제 엉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굳이 경쟁할 이유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수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엊그제 뉴스에 나왔죠. 또 이게 난리가 난 뉴스였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세 학교만 약 2,000명 정도가 그만뒀다, 작년에. 맞아요. 이게 왜 그만뒀냐? 그래서 분석한 거는 뭐 의대 가려고 그만뒀다. 그러니까 이제 한 측면으로 의대 가려는 친구들은 매우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의대 안 가려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럴 수 있죠. 빈자리가 빈자리가 더 생긴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목표에 맞게 이 어쨌든 응시 인원의 변화, 응시 인원이 감소한 것들을 잘 선형할 필요는 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단계로 아까 그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피를 아는 건 둘째치고 나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줄을 그어 두셨어요. GP에. 그래서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내신 성적, 요거는 뭘 알 수 있어요? 수시로 교과 전형 어디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디가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올해 입시 결과가 나오잖아요. 3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내가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학종 지수. 학종 지수는 이게 개인이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0명을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고등학교 1, 2학년을 보낸 고3들 입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비교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학종 지수는 간단하게 그냥 작년도 우리 학교 선배, 나랑 비슷한 성적의 선배가 어디 학종으로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의고사 성적. 근데 현재 모의고사 성적은 2학년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 가능하면 가장 최근 거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정시에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판단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할 게 2학년까지의 내 지수고, 세 번째는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고3 때 내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걸 다 고려해야 돼.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은 변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5학기 중에 4학기가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이놈의 5학기는 등급이 나오는 게 몇 개 안 돼. 그래서 교과 전형일 때 내 등급 평균을 높여주는 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얼마 안 되고 떨어지는 것도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좁은 편이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학종 지수 변화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왜? 뭐 할 건데? 3학년 때 갑자기 봉사를 100시간을 하나? 뭐 책 읽어도 소용없어. 상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대회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없죠. 반장 한번 한다? 다 할 텐데.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세특을 잘 써준다. 그래서 이게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의 상승 가능성은 무한대는 아니지. 300점 만점까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290일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좀 가능성의 변화 폭은 좀 있다.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변화 폭이 적은 게 교과 성적이고, 그 다음이 학종 지수고, 가장 폭이 클 수 있는 게 수능이다. 요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3들은 현실적으로 수시 목표는 소박하게 잡고 정시 목표는 크게 잡아라. 이유가 뭐예요? 수시의 변화 가능성은 폭이 되게 좁은데 수능은 폭이 커. 올라가는 것도 크고 떨어질 때도 커. 그러니까 내가 정말 290일간 웅녀의 마음 자세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290일을 보내겠다. 그런 각오면은 뭐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요 명제를 좀 기억을 한 다음에 수시 목표는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하냐 하면 성적과 학종 지수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아. 그래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 교과 전형의 경우는 뭐 가지고 잡으면 돼요? 2022학년도 거는 어디가 발표가 돼 있으니 그건 뭐 거의 정량평가니까 그걸 기준으로 내 현재 성적 2학년 때까지 성적과 비교해서 그 폭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로 계산해 보면 돼요. 2학년 2학기까지의 내 학기 성적 평균에다가 3학년 1학기 때 내가 올 1등급 받았을 때 얼마, 올 9등급 받았을 때 얼마나 떨어지냐, 이 폭을 정해. 그리고 그 레인지 안에 넣으면 뭐 성대부터 부산대까지다. 이 폭이 나오겠죠. 그거를 현실적인 목표 지수로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학종 지수가 애매한데 학종 지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작년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어디 갔냐를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전교 8등이야. 그러면 3학년 담임 보자마자 물어봐야 돼. 선생님, 8등 어디 작년 갔습니까? 8등 형은 어디 갔어요? 학종으로. 그래서 그걸 적어놔야 됩니다. 6등 형은 어디 갔어요? 12등 형은 어디 갔어요? 왜냐하면 학종 지수가 내신을 기준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8등이 1등을 뒤집기는 힘들 거 아니야. 그쵸. 그럼 8등이 한 5등까지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학종 지수가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밀리면 한 13등까지 밀린다 생각하면 요 안에 있는 어화들이 어디 갔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 그게 가장 큰 지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8등인데 뜬금없이 나는 지금부터 뼈를 깎는 학종 지수를 올려서 서울대를 꼭 가야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소박하게. 그 교과 지수 3학년 1학기에 5, 1등급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약간 떨어졌을 때 범주까지를 폭으로. 그리고 학종은 작년 우리 학교에 우리 선배, 내 성적대 선배가 제일 잘 간 거하고 제일 못 간 거하고를 이렇게 범위로 해서 표로 작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성적대 선배들의 수시 합격 상황을 다 체크를 해놔야 돼,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목표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현실적 수능 점수를 설정해야 돼. 왜냐면 2학년 때 거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학년 모의고사로 수능 내 성적을 예상하는 가설을 세워야 돼요. 과학적인 방법에 따르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잘 본 과목의 100분위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보면 다 잘 보지 않잖아요. 그쵸. 수능 볼 때 뭘 제일 망했어요? 저 수학이죠. 아하. 문과잖아요. 수학이죠. 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6월 달에 국어를 제일 잘 봤어. 그때 100분위가 94%였어. 그러면 내 국어 공부의 목표는 3학년 내내 94%를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6월에는 수학을 망했는데 9월에 수학을 좀 잘 봤어. 수학이 97%였어. 그러면 97%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정해서 학습 계획을 짜. 그 다음에 탐구가 사탐이든 과탐이든 11월 모의고사에 제일 잘 봤어. 뭐 92%야. 그러면 요 과목별로 자기가 제일 잘 봤던 컨디션에 있는 걸 유지하는 걸 나의 가장 최고 수능이라고 가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최악은 뭐겠어? 다 망했을 때. 네. 그럼 요 범주가 사실은 정시로 내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지 않는 이상
2학년 때 한 과목씩 잘 봤던 것보다 갑자기 3학년 때 모든 과목을 다 잘 볼 수는 없어요. 바라긴 하지만 어렵겠죠.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 봐도 작년에 나와 나는 딴 사람인 것 같아. DNA가 바뀌었나? 뭐 AI가 내 뇌에 주입이 됐나? 그런 수준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 레인지 안에서 내가 정시로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를 해야 되고, 공부 계획도 목표 100분위 1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등급이니 네. 뭐 점수니, 원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대평가니까. 예를 들면 작년 수능 국어가 무지 쉬웠잖아. 그때 93점 받아봤자. 그러니까 원점수는 목표가 안 돼요. 그다음에 등급도 목표가 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무지하게 커. 대학이 달라져. 그러니까 100분위 1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100분위 1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리하면 안 돼. 2학년 때 92% 받던 학생이 갑자기 100% 받는 걸 목표로 와 내일부터 나는 2시간만 자야지 이러면은 한 달 후에 입원할 수 있어요. 오버워크 하면 안 돼. 그래서 절대 오버워크 하지 말고 과도한 상승 욕심 내지 말고 2학년에 잘 봤던 100분위 1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6월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무서워했던 그분들이 오시죠. 그분들이. 그럼 이제 그분들 중에 물론 나보다 못하는 형들도 있겠지만 나보다 잘하는 형들도 끼어든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고려하면 내가 2학년 모의고사 때 잘 봤던 100분위 1을 유지하는 것에 좀 목표를 둬야 된다. 이게 현실적 목표다. 유지도 어려울 수 있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능이 솔직히 115문제밖에 안 돼요. 한국사하고 영어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합해가지고 115문제인데 과목별로 한 문제씩만 더 맞는다. 이삭줍기죠. 그러면 몇 등이 올라가냐 하면 한 문제씩만 거의 한 2만 등에서 3만 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학이 몇 개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한 방에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이삭줍기. 문제라도. 한 문제 더 맞기. 그 다음에 2학년 때 잘 봤던 100분위 1을 유지하기. 요게 현실적 목표를 잡아야 돼. 요 장표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수시 목표는 내 내신의 진폭. 그 다음에 학종 지수는 우리 학교 선배들 내 등수 앞뒤로 한 5등 위, 5등 아래 선수들의 결과. 그게 폭일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의 폭은 가장 잘 본 과목의 100분위 합, 가장 망했던 건 가장 못 본 거의 100분위 합. 요 폭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목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써서 붙여두세요. 일단 전국에 내신이 1.5등급, 평균이, 그러니까 5학기 평균이 1.5등급이 되는 고3이 약 1.5% 수준입니다. 요거는 그 서울 진학연구회에서 2020년에 수시에 합격하고 불합격한 한 서울 학생들 데이터를 15만 건을 올려놨어. 그거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1.5% 정도, 전체의 1.5% 학생들이 5학기 내신 평균이 1.5등급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0만 명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한 4,500명 정도라고 봐야 되고, 그 중에 이과가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과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대 수시 인원이 1,700명이야.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가 있기 때문에 1.5등급 안에 든 친구들은 어떤 형태로든 수능 최저를 맞추면 수시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든다. 그럼 당연히 수시로 의대를 갈 수 있으니 의대 안 갈 친구는 서울대 아니면 연대 고대를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4,500등인데 누가 택배를 걸겠어. 그 다음에 이제 1.7등급, 0.2등급이 떨어진 거죠. 평균으로 0.2등급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가 2.3%입니다. 그러니까 약 7,000명이 되니까 거의
2,500명 정도가 확 느는 거죠. 요 사이에. 늘어나네. 굉장히 늘죠. 이과가 약 2,000명이고 대부분 이과가 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022학년도 결과로 보면 성대나 서강대 교과의 70% 선입니다. 이게 어디가에 발표된 성대나 서강대의 주요 학과들의 교과 70%컷의 수준이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는 서강대, 성대까지는 갈 여지가 있는, 물론 수능 최저 맞춰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교과는 그보다 훨씬 세죠. 1.23 이 정도에서 끝나. 근데 이제 연대의 그 대표적인 학종인 활동 우수 전형 합격생의 평균 성적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어딜 노릴 수 있어.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하지만 학종에 부담이 있는 일반고면 교과 전형으로 서강대, 성대를 노려볼 수 있고, 자기는 그래도 학종을 노려보고 싶어. 그러면 연대, 고대 충분히 해볼 만한 그 레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등급 여기가 또 엄청나네요. 2,000명이 늡니다. 여기 고세 0.1등급 사이인데, 왜냐하면 이게 평균이니까 점점 밑으로 갈수록 인원이 기하급수로 늡니다. 왜냐하면 2등급이 1등급은 4%밖에 안 되지만 2등급은 7%잖아. 그러면 1.8등급이란 얘기는 2등급이 8개고 1등급이 2개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 9,000명으로 늘고 이과 인원이 6,5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는 거죠. 늘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 2.0까지. 그러니까 이제 10과목 모두가 2등급을 받은 이 친구들이 약 4.5%고 약 1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교과 전형 중에 서성한 가기는 힘들고, 그럼 이제 학종으로 보면 중대 다빈치 전형, 이게 올해부터는 융합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기 지원자들 중에 2022학년도 지원자들 중에 76%가 요 성적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등급이 넘는 친구 중에 다빈치 전형을 낸 친구는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주로 성향이 어떻겠어요? 자사고나 뭐 특목고도 껴있는 안 거예요.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입장에서는 이게 중대 학종 융합형을 내는데 약간 마지노선이 될 여지도 있다. 그까지를 염두에 둔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학종 지수가 세특이 너무 뛰어나서 뒤집을 수 있지. 근데 소수야. 나도 무조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2.2가 되면 여기가 이제 5% 수준이고 약 15,000 정도 되고, 이과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맞네요. 그 요까지가 사실은 수시에서 이제 뭐 다양하게 전략을 구사할 만한 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는 수능 응시생의 이 약 40만 명, 30만 명이 고3이고 10만 명이 누구라고 재수, 봐야 돼? N수. 어디서 나타난 나쁜 형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약 4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1등급이 4%니까 한 과목의 1등급이 약 16,000명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은 동점자까지 등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8,000 정도가 1등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과목이. 그러면 이제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제외를 해놓고 국어 1, 탐구 1, 수학 1, 이 동시에 1이 나오면 무조건 의대 간다. 셋 다 1이 뜨면 아무리 꼴찌에 거쳐도 웬만하면 의대는 갈 수 있다. 정시로.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2가 나오거나 또는 탐구가 2가, 하나가 2가 나와. 그러면 서울대, 의대가 아닌 서울대 나머지 과를 갈 수 있다. 하나가 2가 나오면. 근데 반드시 수학은 1이 돼야 된다. 수학은 1이어야 한다. 수학은 1이고 국어 또는 탐구 하나만? 두 과목 평균이 중에 하나가 2가 나오면 서울대. 그 다음이 둘 다 2가 나오면 수학은 1인데 국어 탐구가 둘 다 2가 나오면 연고대에서 성대까지 분포할 수 있다. 이 폭이. 그러니까 이 수학 1이 턱걸이고 국어 탐구도 턱걸이야. 네. 그럼 성대 하위권과를 가야 되는 거고, 수학 1은 너무 퍼펙트하게 잘 봤는데
국어 탐구가 2등급 중간 정도 돼. 그럼 연고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게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분위로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이 국어를 개망했다. 국어 3이야. 수학은 1인데 국어가 3이고 탐구가 2가 나왔어. 그러면 한양대입니다. 네. 왜냐면 한양대가 국어 반영 비중이 낮아요. 반대로 국어가 2가 나왔는데 탐구를 개망했다. 3이 나왔다. 그러면 서강대입니다. 서강대가 탐구를 20%밖에 반영 안 해. 그래서 서강대하고 한양대는 이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와 양전자. 그래서 내가 뭘 망했냐. 근데 여기서 수학을 망하면 안 된다. 수학은 어쨌든 1의 끄트머리라도 걸려야 돼. 만약에 수학이 2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탐구가 둘 다 2가 좀 높게 나와야 돼.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드디어 2로 내려가고 국어 탐구가 다 2가 나왔어. 근데 셋 다 2인데 높은 2면 아까 2가 우리가 7%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중요하다 그랬어. 2등급이긴 하지만 아깝게 2등급에 나오면 서성한 중하위권도 갈 수 있어. 근데 2가 조금 낮게 나오면 이제 중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자가 보이면 탐구가 3이 보이거나 국어가 3이 보이면 이제 중경 2대 시립대 이런데 하위권 정도에 포진할 성적이고요. 그 다음이 3이 2개가 뜨면 이제 뭐 건대, 동대, 홍대도 한번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근데 3도 여기서 3이 높은 3이 해야 돼요. 100분위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그냥 잘라서 만든 게 아니고 어디가의 정시에 다 공개가 돼 있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디가 놓고 내가 목표하는 데 놓고 나의 아까 우리가 수능의 레인지를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요? 잘 본 거 3과목을 유지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성대고 셋 다 망했을 땐 홍대네. 이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33이 뜨면 이제 숙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 이런 데 상위권과를 갈 수 있고 인하대, 아주대 하위권이나 단국대는 4자가 하나가 껴도 둘 다 되면 안 되고 하나. 수학은 3인 채 4자가 하나 껴도 갈 만한 여지가 있어. 그런 측면에서 수시 정시를 이렇게 동시에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교과로 갈 수 있는 거. 내가 2학년 2학기까지 4개의 성적이 있고 3학년 1학기 때 올라가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까지일 때 그 대학이 어느 범주고 정시로는 어느 범주야. 그럼 내가 6편 끝났을 때 그걸 잘 유지했어. 그러면 이렇게 난 정시가 좀 더 유리하네. 난 정신 텄고 무조건 수시야.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준비를 엄마들이 좀 해주세요. 이 방송은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엄마들이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표로 딱 만들어서 그래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 교과전형, 수시 학종, 정시 요거를 만들어서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수시 준비와 수능 준비는 병행해야 된다. 뭐 이거는 아까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만고불변의 진리죠.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수능과 많이 일치합니다. 국어 일치하죠. 물론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언어와 매체를 하든 아니면 확통을 하든 고르는 거야.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교가 말만 언어와 매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뭘 시험 보냐 하면 그냥 수능 특강으로 시험 봐요. 그러니까 실제 과목이 뭐가 됐든 간에 국어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건 수능 준비를 하는 거랑 한 70% 정도는 겹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수학은 대부분 미적분을 하거나 또는 미적분과 확통을 동시에 하는 학교들이 일부가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은 미적분은 어차피 잘 받기 쉽지 않아. 이과 면수들한테 치여서. 그러니까 기본을 받고 확통은 확실히 준비해서 수능하고 겹치게 하고 이과 학생이면 확통이 내신에서 골치긴 하지만 어쨌든 미적은 전력 투구를 하게 되면 수능하고 겹치니까 영어는 뭐 문과든 이과든 무조건 겹치죠. 그리고 대부분의 3학년 1학기 내신 교재는 그냥 수능 특강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겹쳐서 병행하는데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잘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 공부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공부도 매일 해야 되잖아. 내신 기간을 날받아 두면. 그래서 교차로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있는 동안은 내신 공부에 주력을 하고 집에 오면 수능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쨌거나 시간 배분을 잘 해서 내신 범위가 아닌 수능 범위 공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에 국어, 수학, 영어는 그나마 내신하고 겹치잖아요. 근데 탐구는 안 겹쳐. 문과는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문과는 사회문화를 3학년 때 수능을 보잖아. 이과는 하나도 안 겹쳐. 다 물리투, 화투를 하는데 수능은 원을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생원, 화원을 내가 수능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물투, 화투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일주일에 2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안 공부해야 까먹게. 되는 거죠. 안 까먹게. 그리고 내신과 모의고사 준비를 병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 모의고사는 내신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애들이 전력 투구해서 모의고사 준비를 해요. 근데 6월 목평은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방심할 수도 있어. 중요하지 않나요? 무지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죠. 무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기 6평을 그냥 또 하나의 중간고사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망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괴감이 좀. 나는 원래 수능은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3들이 이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9평이 정말 중요한데 9평은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이제 완전히 수능에 올인한 상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정말 저는 6평보다 사실은 9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수생 엉아들도 대부분 들어와서 이제 한번 맞짱을 떠볼만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7월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8월, 9월에는 9평에 그냥 완전히 정조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좋은 숫자를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내신과 모의고사를 각각 다 정말 내신처럼 중요하게, 수능처럼 중요하게 대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3에서 모의고사의 의미는 이제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는 솔직히 서울시 교육청이 내잖아요. 수능하고 달라. 뭐 달라요. 그 교수들이 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변형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봄이 왔다 그래가지고 가벼운 사파리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영하 20도 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못 보는 게 당연하다고 미리 세뇌 교육을 좀 해야, 세뇌를 해. 그래서 여기는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겨울방학에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범위도 사실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 내가 미적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미적분은 3월 모의고사 범위가 아니야. 일부밖에 안. 그러면 이제 수원, 수투가 주력이잖아. 근데 이제 내가 미적을 열심히 하느라고 수원, 수투를 좀 까먹으면 소홀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너무 충격받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하면 돼. 그래서 겨울에 공부한 것만 평가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실제 수능과 다르고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과목별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탐구 같은 경우는 2학년 탐구보다 무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2학년 때는 탐구 준비 별로 안 하고 봤는데도 잘 나온 친구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망했어. 그러면 내가 겨울방학에 준비를 덜 한 거야.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100분위를 보고 원점수만 보고 좌절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소홀히 한 부분이 뭔지를 빨리 체크해서 만회를 해야 돼. 여기 좌절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전설적으로 3월 모평 국어 어려운 건 아주 유명합니다. 정평이 나 있어. 그래서 국어를 망했다고 울지 말고, 작년 수능 국어 무지 쉬웠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 너무 특히 국어는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문학을 확실히 공부했는데 문학을 제대로 풀었나, 요런 이렇게 부분, 자기가 공부한 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6평은 평가원이 가동된 거죠.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잘 봐야 돼. 이게 방송용 멘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컨닝이라도 해서 잘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자신감과 직결돼 그만큼 있어요. 중요하다는 뜻이. 그리고 수시 지원의 기준이 돼요. 왜냐면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서강대 이하는 안 쓸래요. 나는 저기 부산 사는 학생, 난 부산대 아니면 안 쓸래요. 그랬는데 담임이 야, 너 이것도 333인데 최저도 안 되는데 아니. 꺼져.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시 지원의 기준까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별도로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중간고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자마자 적어도 최근 3개년 이상 기출을 완벽히 분석하고 적응을 해야 돼.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웃기는 거 아니에요? 6평 범위가 아닌 것만 골라서 공부하는 재주가 있지 않는 이상 겹치잖아. 근데 반드시 기출로 확인해야 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개념을 정리해요.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얘를 반복하고 내용을 연결하면 그 뇌에 저장이 돼. 네. 근데 우리 기출을 계속 보라는 건 걔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야 되는 거죠. 까먹으면 안 돼. 그쵸. 우리 저기 흔히 뇌를 하드디스크에 비유하잖아. 근데 자료를 중요한 자료를 어디다 둬? 어디다 놔뒀지? 폴더를 어딘지 못 찾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하드디스크 검색하는 파일 검색기처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훈련이 되려면 반드시 기출로 시간을 정해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은 학력평가는 이건 실제 수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올인해서 잘 봐야 전력 돼. 투구를 전력 해야 투구 되는. 해야죠. 왜냐하면 9평 끝나고 나면 2달 남은 건데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그쵸. 여기에 다 쏟아부어야 되고 범위도 다야. 그러니까 그리고 학력 평가원에서 내잖아요. 네. 실제 수능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다. 그리고 보통 평가원이 6평을 A조가 내고 9평을 B조가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이제 여기서 골라가지고 실제 출제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럴 수 거야.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수능입니다. 두근두근. 뭐 4월 모의고사, 뭐 이렇게 중간에 보는 모의고사에는 뭐 저는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월 모의고사는 중간고사랑 딱 겹쳐. 그냥 애초에 그냥 포기하는 건 방법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든가. 뭐 시험 시간 같은 거 맞춰본다 뭐 이 정도로. 네. 요 네 가지 시험이 가장 그렇게 의미가 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삭줍기를 얘기했는데, 자, 이게 한 문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 이게 작년도 수능이죠. 2023 수능인데 언메를 기준으로 그 국어 전체 본 친구들이 44만 6,043명이었는데 언메를 기준으로 하면 원점수 100인 친구가 134점이었어요. 수학은 미적을 기준으로 100점 받으면 145점이었어. 국어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죠. 그 전해에는 149점이었어 이게. 극악무도하게 어려웠고 이번에 극악무도하게 쉬워진 거죠. 근데 이제 수학은 작년보다 약간 어렵긴 했으나 비슷해. 근데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지 한 문제의 가치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에서는 한 문제 더 맞아봐야 2점인데 표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문제의 가치 중에 여기 84점이 미적분 기준으로 원점수 84점이 표준 점수가 133이고 여기가 1등급 컷이었어. 22,571명이 동점이었어. 근데 지금 여기 88점 받은 친구하고 84점 받은 친구는 4점짜리 한 문제 차이잖아요. 네. 여기에 무려 몇 명이 있는 거냐면 6,084명이 있습니다. 그럼 6,084명이면 대학이 한 4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시 인원으로 좁히고 특히 이제 여기 이과들이 많으니까 이과로만 좁혀버리면 4개가 왔다리 갔다리 해. 문과까지 하면은 4개가 뭐야? 한 그렇죠. 대여섯 개가 왔다 갔다 하는 범주예요. 한 문제, 요 4점 한 문제의 가치. 그 다음에 좀 2등급으로 내려가 볼게요. 2등급은 83에서 시작할 거 아니야. 그죠? 83에서 80까지. 여기도 또 하나. 한 문제 차이죠. 그럼 요 3점 사이에, 그러니까 80이 요거 아니면 요건데, 뭘 틀렸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공통, 1, 2에서 틀렸으면 감점이 덜 되고,
미적에서 틀렸으면 감점이 더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인 친구들까지 하면은 어쨌거나 제일 낮은 요 80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129인 80도 있는 거야. 그럼 요까지가 몇 명이냐면 11,000명이 넘습니다. 11,100명. 한 문제. 한 문제인데. 거기다 이과면 저기 가산점까지 있잖아. 그럼 이거 완전히 대학 재수해도 못 갈 만큼의 인원 분포가 저기서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문제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네요. 그럼요. 한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3, 4등급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등급 가더라도 지금 여기 이제 1점씩 내려갈 때마다 4,000명, 4,000명,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66점 받은 친구가 70점을 받았으면 이건 무려 몇 명? 몇 명을 제치는 거예요, 도대체? 2만 명이죠. 2만 명. 대학이 몇 개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이삭줍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학이 60점인 친구가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난 100점을 노려야지. 그러면서 맨날 킬러문 그러면 안 돼. 일단 3점짜리 다 맞추고 4점 중에 얻어 걸리는 어리버리 하나 더 맞추면 대학이 5개가 바뀐다. 그런 각오로 이삭줍기.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맞출 걸 확실히 맞추는 거에 초점이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능 공부할 때 1등급은 킬러 문제에 올인하면 되죠. 1등급이 뭐 2점짜리로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2등급은 뭐 해야 돼요? 과목 간 균형이 핵심이야. 2등급 친구들의 문제는 잘하는 거는 다 맞고 못하는 게 3등급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합해서 가는데 그쵸.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등급 친구들은 맞출 걸 확실히 다 맞춰서 제발 과목 간 균형을 좀 맞추는. 예를 들면 수학을 하나 더 맞추는 것보다 국어를 1등급으로 올리는 거 또는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대학 가는 데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등급인 친구들이 뭔가 꽂히면 그것만 해. 난 수학이 좋아요. 그것만. 균형. 균형.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 3등급은 한 문제 더 맞기 올인. 여기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한 문제 더 맞추면 대학이 5개가 바뀐다. 그리고 전 과목을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힘들어. 그러면 한 과목에서 3개를 더 맞춰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라도. 그렇지. 3등급의 친구는 균형이 맞는 친구가 많아요. 다 3인 경우가 많아요. 2등급은 1, 3, 2가 번갈아 있는데 3등급인 친구들은 3, 3, 3이 많아. 그러니까 그중에 내가 수학이 자신 있으면 수학을 3개를 더 맞든가 아니면 수학이 자신 없어. 그러면 수학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탐구나 국어에서 3개를 더 맞춰. 그러면 돼요. 하여튼 한 문제씩 더 맞는다 작전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무리하게 욕심내가지고 내가 국어를 다 맞고 말래. 이런 식의 오버워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4등급인 친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4등급은요. 우리 아까 위에서 봤듯이 4등급은 점수상으로 보면 이 밑에 고동색으로 된 게 4등급입니다. 수학으로는 60점에서 50점대. 넓은데요? 상당히 넓죠. 넓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3등급으로 올라가려면 60점 상위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다 맞아야 된다고 오버할 필요가 없고 수학은 75에서 81 사이였어 작년에. 그러니까 85를 받으면 3에 확실히 끼는 거잖아. 한 문제 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리해서 막 새로운 각오로 전교 1등이 학원 갔다고 따라가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일단 교재를 사면 킬러부터 지우세요. 그 왜? 1등급만 해라. 금서야, 금서. 그래서 하여튼 그 난이도 최상으로 분류된 것들은 그냥 눈 베린다 생각하고 애초에 거들떠도 제끼고. 안 봐야 돼.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고3들이 되게 중요한 스타트 시점인데 우리 고3들은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동시에 살잖아요. 왜냐하면 미시 세계는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벌써부터 끔찍하지 않나요? 눈 뜨면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요즘 방학이니까 학원 가서 수업 10시간 듣고 와서 숙제하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그럼 잘 시간.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시를 보면 벌써 한 달이 갔어? 벌써 2월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짚어본 건 우리가 주로 거시 세계를 짚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 세계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나 잘게 쪼개보지 말고 일단 큰 계획을 잡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일단 수시 가능, 내 현재 성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내 수능 성적의 변동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대학을 리스트를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공부 계획을 잡는데 내가 아까 수능 성적의 범위 안에서 내가 1등급이면 킬러 문제, 2등급이면 균형, 3등급은 한 문제 더, 4등급은 일단 지울 거 다 지우고 할 것만 한다. 여기에 충실해서 가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디테일한 미시 세계를 어떻게 갈 건지의 문제는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긴 이제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11월 16일까지의 여정 오늘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이희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